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괴담 알아보고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억의 게임 소프트라는 괴담이 있나 본데요.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추억의 게임 소프트. 일본의 RPG 게임과 관련된 도시전설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휴대용 게임기 게임보이의 사가2 소프트는 나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추억의 소프트다. 여기서 소프트라고 하는 거는 게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지만 떠올릴 때마다 안타까워서 버틸 수가 없다. 난 태어났을 적부터 심한 소아천식을 앓고 있었다. 한밤중에 급히 병원에 실려가는 건 매우 잦아서 일도 아니었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천식이 더욱 악화돼서 체육 시간엔 무조건 빠져 있었고, 친구들과 밖에서 노는 것마저도 할 수가 없었지. 그리고 초등학생 5학년이 되었을 쯤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을 정도로 병이 악화되어 버려서는 결국 3주간 입원을 하게 되었다. 아이고, 이게 천식이라는 게 일상생활도 되게 힘들고 뭐 뛴다든지 그런 것들도 전혀 할 수가 없고, 근데 쓴 사람은 굉장히 심한 소아천식을 앓고 있었나 봅니다. 그때 병실은 4인실이었는데 할머니와 아저씨, 그리고 나와 동갑만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난 옛부터 낯가림이 심하고 수줍음을 잘 타기 때문에 같은 병실의 사람들과 좀처럼 얼굴 맞대기가 어려워서 늘 혼자 공부하거나 게임보이를 붙잡고 있었는데, 집에서 가져온 게임 소프트가 사가2로 한번 클리어한 게임이었지만 그 외엔 별실이 할 게 없어서 다시 클리어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했다. 그리고 입원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무렵 쭉 내가 게임보이 하고 있을 때마다 그 여자아이가 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눈이 마주쳤을 땐 나 혼자 당황해서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 혹시 해보고 싶은 건가? 라고 생각해서 나는 용기를 내서 괜찮으면 이거 해볼래? 라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괜찮은 거야? 라고 되묻길래 이제 질려버렸거든 라고 말하며 애써 수줍음을 숨기면서 그녀에게 게임보이를 건네주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화면만을 뚫어져라 보고 있고 조작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았기에 내가 조작법을 가르쳐주면서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아주 지금까지는 괴담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데요? 되게 두근두근한데? 파티는 인간 남성 캐릭터의 이름을 료타, 내 이름으로, 동료인 인간 여성 캐릭터의 이름을 사야카, 그녀의 이름, 그리고 여성 요정 캐릭터와 로봇 캐릭터의 이름은 같은 병실의 할머니와 아저씨의 이름으로 적었었지 아마. 그리고 날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그녀와 사이가 좋아지고 둘이서 게임보이 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학교에서의 일이라든가 가족 이야기, 좋아하는 음악 이야기, 요 며칠 전에 여름방학 동안의 일이라든가 점점점. 그리고 그 아이와 보낸 시간은 순식간이었다. 내가 태어날 때가 온 것이었다. 간호사나 동실의 아저씨와 할머니는 환히 웃으면서 축하한다는 말을 해주는데 그녀만 울었다. 우는 모습을 보고 나도 울 뻔했었다. 그렇지만 나는 태어날 때까지는 이 게임의 진행 너한테 맡길게. 태어나면 연락줘. 라는 말만 남기고 게임보이와 사가2는 두고 갔다. 야, 이건 되게 큰 결심이에요. 아이 입장에서 게임보이를 건네주고 간다는 건 사실상 내 전부를 다 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몇 번이나 병문안 하러 가려고 했다. 하지만 막상 가려고 하니까 왜인지 쑥스러워져서는 결국 갈 수가 없었다. 연락이 없는 채 1년하고도 반년이 지나서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었다. 아직도 태어나지 못한 걸까? 그동안 병문안 찾아가지 못해서 미안했기 때문에
적어도 졸업 전에는 꼭 만나러 가야 되겠다 싶어서 굳게 마음먹고 결국엔 병문안에 가게 되었다. 그때 병실에 갔지만 그녀는 없었다. 병실 입구에 성명란에도 없어서 병실 이동? 아니면 역시 태어난 것일까? 라고 생각해서 간호센터에 가서 물어봤다. 간호사들이 말하기를 사약하는 먼 곳에 갔다 라고 얼버무렸지만 나도 초6이었고 그 의미도 모를 정도의 바보는 아니었기 때문에 믿기진 않지만 의미는 단번에 알아챘다. 아이고, 그러면은 좀 먼저 많이 아파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걸까요? 하지만 바쁜 업무로 지친 간호사들의 괘씸한 장난이 아닐까? 라고 낭떠러지에 풀 한 줌 쥐듯 희망을 가져보았지만 물어봤을 때의 분위기나 뒤쪽에 간호사가 울기 시작한 것을 봐서 분명했다. 내가 쇼크 상태로 망연하고 있을 때 그 간호사가 사야카가 료타가 오면 이걸 전해주라고 했었어 라면서 나에게 그것을 건네주었다. 빌려준 게임보이와 사가2였다. 나는 그것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 평소 때라면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이었다만 먹지 않고 불 하나 켜지 않은 어두운 내 방에서 게임보이의 전원을 켰다. 그리운 그 오프닝의 음악, 그것과 함께 나오는 게임의 메인 화면. 첫 번째 저장 데이터는 그녀와 내가 함께 플레이한 데이터. 게임 진전은 거의 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리움과 슬픔으로 가슴이 벅찼다. 또 하나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캐릭터들의 레벨이 아주 낮은 데이터였다.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해놓고선 시작하자마자 질려버린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데이터를 로드해보았다. 파티원 4명의 이름이 이렇게 지어져 있었다. 료타, 여러가지로 고마워, 바이바이. 지금도 사가2의 오프닝 곡을 들으면 눈물이 나와요. 병문안 가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무 슬픈데? 왠지 내가 겪은 일인 것처럼 가슴 한쪽이 싹 저며온다. 이거 너무 가슴 아프네요. 진짜 할 말이 없네. 너무 슬퍼서. 전 괴담을 기대하고 시작한 건데요. 너무 어린 아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때 그 전에 병문안 가볼걸,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드네요.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다니던 전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그럴 때 꼭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왠지 가면 좀 부끄럽고 왠지 또 가면 또 미안하기도 하고, 먼저 그만둔 입장에서. 그래서 안 가게 되잖아요. 아마 이 친구도 그런 느낌이었겠죠. 왠지 나만 먼저 태어난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성이니까 또 얼마나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냥 가볼걸 이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게임하는지 방법도 잘 모르는 그 아이가 이름을 그렇게 고맙다 여러가지로 바이바이라고 적어놓은 그거가, 이 아이는 아마 게임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 료타라는 그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낸 그게 훨씬 더 즐거웠을 겁니다. 아마 게임하는 법 알려주고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그냥 같이 함께 시간 보내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게 굉장히 좋은 추억이었겠죠. 실화든 전설이든 참으로 슬픈 이야기. 아니 딱 감동 좋았잖아. 근데 갑자기 괴담으로 바뀐 게 있네요. 간호사에게 해당해 살려줘. 이어붙이면 간호사에게 살해당해 살려줘 라고 하는데요. 이거 보지 말걸. 앞에 것까지만 볼걸. 어쨌든 그런 도시 전설입니다.
그렇네요. 할 말이 없네요. 고르겠습니다. 토미노의 지옥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번 검색해 볼게요. 토미노의 지옥은 일본의 시로 동요 작가로도 잘 알려진 일본의 시인 사이조 야소가 출판한 시집 사금에 수록되었다. 시의 내용을 작가가 직접 밝힌 적이 없어서 현재까지 시의 정확한 의미는 불명입니다만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던 아버지와 누나가 갑자기 연달아 사망했다는 비보를 듣고 프랑스에서 문학을 공부하다가 귀국한 사이조 야소가 당시의 심경을 적은 것, 혹은 전쟁터에 내몰리는 사람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반전주의적인 시일 것으로 짐작된다. 도시전설, 일본어 한정으로는 묵독하면 괜찮지만 낭독하면은 흉한 일이 닥친다는 도시전설이 있다. 이거 뭐 읽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일본어 한정이니까 이 번역된 건 괜찮을 거예요. 저한테 무슨 일이 닥치면은 이 토미노의 지옥 때문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세요. 네. 그 이유가요. 이 도시전설이 최초로 생긴 게 요모타 이누히코라는 문학평론가가 마음은 구르는 돌과 같이에서 시인 테라야마 슈지란 사람이 토미노의 지옥을 음독하고 소리내서 읽고 잠시 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을 실은 것에서 파생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라고. 이 시를 실제로 읽고 죽었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긴 괴담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어 한정으로는 읽으면 안 되겠지만 전 한국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누나는 피를 토하고 여동생은 불을 토하며 귀여운 토미노는 구슬을 토한다. 홀로 지옥에 떨어진 토미노. 지옥은 어둠에 휩싸였고 꽃도 피지 않는다.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토미노의 누나일까? 채찍의 붉은 술이 신경 쓰인다. 두드리세 두드리세 두드리지 않고서는 무간 지옥은 한길. 어두운 지옥으로 안내를 부탁해. 쇠로 된 양에게, 꾀꼬리에게. 가죽 주머니에는 얼마쯤 넣을지. 무간 지옥의 여행 준비. 봄이 오나이다. 숲에도 계곡에도. 구절양장 어두운 지옥 계곡에도. 새장에는 꾀꼬리, 수레에는 양. 귀여운 토미노의 눈에는 눈물. 울어라 꾀꼬리. 숲에는 비가 내리고 여동생이 그립다고 소리 지른다. 울면 메아리가 지옥에 울려 퍼지고 여우모란이 핀다. 지옥 칠산칠곡을 떠도는 귀여운 토미노의 홀로 여행. 지옥이 있다면 가져와 주시게. 산승의 시친 바늘을. 붉은 바늘로는 찌르지 않아. 귀여운 토미노의 이정표에. 라는 시입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앞에 있는 그 전사를 읽고 나서 보니까 그냥 슬픈 시 같아요. 네, 딱히 이걸로 대단한 괴담이 있을 거란 생각이 별로 들진 않아요. 근데 뭔진 모르겠지만 슬프다. 귀여운 토미노는 아마 작가 본인을 말하는 것일 테고요. 누나는 피 토했고 여동생은 불을 토했고 뭐 그런 면에서 가족들에게 안 좋은 화가 닥쳤고 나는 이제 그 귀국을 하러 떠나는데 그 비보를 듣고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을 닥쳤다는 그런 비보를 듣고 유학에 나갔던 사람이 돌아가는 그 길, 짐을 싸서 돌아가는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여정의 길이 얼마나 지옥 같았겠어요. 매 내딛는 한 걸음이 가기 싫은 곳으로 마치 지옥을 제 발로 들어가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겠죠. 그거를 시에 이렇게 빗대서 표현한 것 같고, 또 동시에 아까처럼 그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시 자체는 그다지 도시괴담이 아닌데 도시괴담이라고 하면은 소리내서 읽으면 죽는다 라는 게 도시괴담인 거고요. 시 자체는 그냥 슬프네요. 오늘 왜 이렇게 슬퍼? 오늘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마음이 좀 적적하게 점여오네. 다음입니다. 크리넥스 CF의 저주인데요. 휴지겠죠? 크리넥스니까? 검색해볼까요? 마츠자카 케이코가 등장하는 1985년작 크리넥스 티슈 광고에 얽힌 도시전설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광고인가 본데요. 볼까요 조금? It's a fine day, people open windows, they leave their houses. 뭘까? 일단 저작권 관련된 그것 때문에 길게 틀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되게 오묘한 분위기긴 하네요. 뭔가 이 오니 귀신, 도깨비의 분장을 하고 있는 아이 앞에서 휴지를 딱 뜯어가지고 흉 하고 날리는 그런 광고인데요. 글쎄, 근데 일단 BGM이 조금 음산하긴 하네요. 근데 그거 말고 딱히 괴담이랄 게 있을까 싶은데 한번 볼까요? 당시 방송 광고이다. 오니 도깨비 분장을 한 아기 앞에서 마츠자카 케이코가 크리넥스를 휘날려 보내는 내용. 다만 빨간색 배경, 음침한 분위기의 노래 It's a fine day 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쓸데없이 적절하게 들어간 에코 이펙트가 있었나봐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굳이 평범한 아기가 아닌 오니로 분장시켜서 연출시킨 광고 감독의 의도가 불명이다 보니까 괴담으로 전파가 되었다. 왜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왜 이런 의도를 알 수 없는 광고다 보니까 뭔가 음산하다 뭐 그런 건가 봐요. 괴담에 따르면 오니 도깨비 분장을 하고 있는 아기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든지, 그러니까 촬영 후에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다든지, 촬영 후에 카메라맨이 사우나에서 기계 고장으로 불에 타 죽었다든지, 여배우는 심각한 노이로제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든지, 배경음악이 악마의 미사곡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뭐야? 또한 유명한 괴담 영상 중에 하나로 이 영상이 12시 정각에 스마트 TV에서 재생하면은 위와 같이 화면에 일그러짐 현상이 발생하더니 기괴한 영상이 뜬다는 것. 해외에서도 나름 유명해져서 각종 오컬트나 미스터리를 다루는 외국 유튜버들이 다루기도 했다. 이 영상 자체는 그냥 별게 없는데요. 이거를 12시에 스마트 TV에서 틀면은 다른 영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말도 안 돼. 설마. 저작권 때문에 스킵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방금 튼 거, 이거는 12시 전이네요. 12시 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죠. 근데 12시가 넘어서 트는 겁니다, 이거는. 에? 말도 안 돼. 근데 어떻게 같은 영상을 튼 거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될 수가 있지?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진실. 우선 영상 자체가 상당히 기괴한 CF란 점은 사실이나 괴담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일본은 저때 당시에 종종 CF나 공익 광고를 무서운 분위기로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AC재팬. 그냥 평범한 광고는 사람들 기억에 잘 안 남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거나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종종 만들기도 한다. 일부러 무서운 느낌의 광고를 제작해서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는 건 플레이스테이션 등에서도 저때 당시 한때 써먹었던 방법.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가구 광고가 있어요. 파노마라는 그 광고인데, 옷장에 이게 있는데 옷장을 문을 안에서 벌컥 열더니 여자가 파노마 이렇게 하는 광고가 있어요. 되게 기괴한 광고잖아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그 광고 내용이 그냥 계속 파노마라고 외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광고 내용이 사실은
제품의 어떤 장점, 단점 뭐 이런 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오묘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기억에 남잖아. 크리넥스. 그걸 노린 광고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류의 광고가 꽤 많았다. 또한 아기가 이미 죽었다던가 카메라맨이 기계를 고장냈다던가 하는 부분은 전혀 근거 전무한 정보들이며 저 배우인 마츠자카 케이코 씨는 2024년 기준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다. 아, 그러시네요. 되게 정정하게 잘 살아 계시네요. 72세시고요. 어이구, 또 젊으셨을 땐 되게 또 굉장히 고우셨네. 위의 광고보다 7년 일찍 1978년에 방송된 영상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천사 분장을 한 아기가 나오는데요. 당시 크리넥스를 생산했던 일본의 주조 킴벌리사 광고 기획은 원래부터 종종 이런 야식꾸리한 느낌의 광고를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평범하게 제작하는 경우도 많다. 이전의 광고 좀 볼까요? 천사가 이제 티슈를 한 장 한 장 뜯고 있네요. 근데 이거는 좀 낫다. 이거는 천사하기도 하고 분위기도 뭔가 좀 성스러운 느낌?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이 앞에 거는 괴담이 있을 법해. 하필이면 노래가 좀 그래가지고 노래만 좀 아까처럼 단조로 빡 꺾이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좀 나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악마의 노래니 뭐니 하는 것도 루머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괴한 의미요. 저 노래는요 1983년에 영국의 시인 겸 음악가인 에드워드 바튼이 작곡해서 제인이 부른 It's a Fine Day로 1992년 오프스 3가 불러서 대히트한 곡이다 라고 합니다. 이 노래가 심지어는 2018년에는 하우스 스타일, EDM 스타일로 다시 어레인지가 돼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자체가 으스스한 건 맞습니다만 안에 등장한 사람이 죽었다든지 혹은 노래가 뭐 악마의 노래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괴담이다 하는 그런 괴담이었네요. 다음입니다. 주카이 숲인데요. 주카이 숲은 뭘까요? 주카이 숲 처음 듣는데. 주카이 숲은 아니지만 아마 아오키 가하라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같은 사진인 거 보니까 이게 그거겠죠? 게요. 아오키 가하라는 일본 후지산 기슭 야마나시현 미나미츠루군 후지카와 구지코마치 인근에 걸쳐있는 원시림 지대이다. 아오키 가하라 수해 또는 후지의 수해라고 하며 줄여서 주카이, 수해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본래 수해는 나무의 바다라는 뜻으로 울창하고 광대한 산림을 가리키는 한자어 일반 명사입니다. 한국어에서도 비록 잘 쓰이진 않지만 엄연히 표준어로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수해라고 하면 단연코 후지산 기슭의 원시림인 아오키가하라부터 떠올리기 때문에 주카이가 이 지역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처럼 통하게 된 것이다. 주카이라는 건 그냥 수해를 뜻하는 말이지만 너무나도 일본에서는 이 후지산 기슭에 있는 그 산을 의미하는 걸로 통용되기 때문에 주카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을 떠올린다는 거겠죠. 후지산 북서쪽에 위치한 아오키가하라는 864년, 아주 옛날이네요. 후지산 조간 대분화 때 흐른 용암류가 식은 자리에 나무가 자라면서 생겼습니다. 면적은 약 3,000헥타르, 우와, 30제곱킬로미터네요. 여의도 택지 면적의 10배에 달한다. 864년 분화 이전에는 그 자리에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만 용암이 흘러 대부분이 메워지고 남은 곳에 물이 고여서 효지호가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큰, 후지산 아래에 있는 이 엄청나게 큰 호수가 그 대분화 이후로 생겼다는 거겠죠. 수해 인근에는 육상자위대와 주일미군 육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민항기는 비행할 수가 없습니다. 수해 가장자리에는 캠프장과 공원이 있고요. 또 산책로도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욕을 하기에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근의 호수와 후지산의 경관이 아름답고요.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수도권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여행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관광지입니다. 다만 이곳에 어두운 면이 또 있습니다. 자살 명소화. 아오키가하라 수해를 배경으로 1960년 마스모토 세이초가 소설 파도의 탑을 출판하자 자살 명소로 떠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살 희망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른 숲보다도 자살자가 많고 종종 산책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괴담이 아니고요. 1998년에 시체가 73구, 73구가 발견됐고요. 2002년에는 78구, 2003년에는 100구. 점점 늘어나는데? 2004년에 108구로 자살자의 수가 늘어만 갔습니다. 2010년에는 247명이 자살을 시도해서 5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974년 한 여성이 숲속에서 파도의 탑을 베개 삼아 벤 모습으로 시체로 발견된 이후에 아이고 이때가 그거였군요. 시작이었군요. 자살 사건이 계속되자 마이니치 신문이 1985년에 소설과의 관련성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4월에도 자살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때 이 파도의 탑에 뭐가 나왔나? 이 장소가? 그게 아니면 처음에 여기서 그 파도의 탑을 베개 삼아서 벤 모습으로 발견된 시체, 그 이후로 이게 그냥 스타트인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자살 명소라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이네요. 괴담 및 오해가 있습니다. 아오키가하라 수해를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도시전설이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워낙 큰 곳이니까 들어갔다가 조난을 당해서 죽은 게 아닐까라는 괴담이 있다는 거죠. 실제 아오키가하라 수해는 139번 국도가 숲을 뚫고 지나가고요. 가장자리 부분에는 산책로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해진 산책로를 벗어나서 숲속으로 들어간다면 사방의 나무 외에는 특색 없는 풍경이 계속되기 때문에 길을 찾기가 매우 어렵겠지만 광활한 원시림에서 정해진 길을 벗어나면 조난당하기 쉬운 것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치,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하이킹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뭐 국립공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산책로를 벗어나면 당연히 조난당하는 일은 많아. 근데 이렇게까지 사망자가 많이 나올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도 지리산이나 태백산맥 등지에서 해마다 조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며 시베리아나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으로 나가면 면적이 아오키가하라의 30제곱킬로미터를 아득히 초월하는 산림은 셀 수 없이 많다. 오히려 잘 정돈된 옥수수 농장의 집합체인 미국의 콘벨트가 아오키가하라 수해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다. 이제 이거는 콘벨트라고 불릴 정도로 어떤 뭐 그린벨트 이런 것처럼 특정 지역이 옥수수로만 계속 다 심어져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근데 옥수수가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높아요. 2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갇히면 워낙 넓은 곳이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다는 그런 식의 뭐 미국에서는 뭐 괴담이면서 괴담이 아니겠죠. 그런 게 있는데 거기가 더 위험했으면 훨씬 더 위험했지. 이 아오키가하라 수해는 그보단 덜 위험하다는 거야. 근데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로 발견이 되는가? 숲속에선 나침반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도 있는데 이건 역시 사실 무근입니다. 과학적으로 자철광을 포함한 화성암질 암석 위에는 나침반이 1도에서 2도 정도의 오차를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암석에 30cm는 밀착시켜야 이 정도의 오차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방위를 알 수 없을 정도까지는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철 성분을 띤 광석이 많은 편이라서 특이하게 자력이 강한 곳이 아주 없진 않다곤 할 수 없지만 100번 양보해서 만약 수해에서 나침반 바늘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현상을 겪는다면 침착하게 그 자리에서 10에서 20m 정도만 이동해도 이상 현상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그 주변에 있는 돌들이 자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나침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나침반을 보고도 길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괴담이 있습니다만, 물론 그 인근에 자성을 띈 돌들이 있는 건 맞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침반을 이렇게 나침반의 방위가 움직일 정도로 유의미한 그런 해방을 놓진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울창한 숲속에서 이동하는 거는 평지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고, 지형적 문제로 직선 이동이 아니라 빙빙 돌아 나와야 되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서 만만하진 않다. 나침반이나 GPS가 없고 나무나 돌조가리를 보고 방위를 알아내는 생존왕 수준 능력이 아니라면 방향 잡기가 어렵다. 울창한 나무 때문에 태양과 손목시계로 방위를 찾는 것도 쉽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설 등의 묘사처럼 광대한 지역은 아니지만 준비 없이 들어가면 위험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도 고작 해야 관악구 정도의 넓이라서 물만 충분하면 별 문제 없이는 하루 정도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아무리 길이 험하고 나침반이 방해를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따져봐도 넓이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갇힌다는 것은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숲속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진짜 귀신이 나올 것처럼 굉장히 어둡고 음침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되게 진짜 울창하고 확실히 나무들도 되게 키도 커 보이고 하는 게 갇히면 되게 어둡고 방향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리고 여기에 나 혼자 갇히게 된다? 진짜 무서울 것 같긴 해. 무서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일부러 흐린 날에 사진을 찍거나 필터를 어둡게 해놓고 촬영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 들어가 보면은 그냥 공기가 좋은 숲이다. 사실 이곳에서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쓸데없이 뻘짓하러 온 사람들이다. 소설이나 방송 매체에서 무시무시한 마경처럼, 마치 지옥의 풍경처럼 소개하다 보니까 온갖 할 일 없는 인간 군상이 모여들어서 뻘짓거리를 한다. 수혜 시리즈물로 AV를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에 심취한 사람 혹은 오컬트 매니아 등이 있어서 이후에는 차분하게 자살하기는 좀 시끄러운 장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살 명소라는 어떤 괴담 같은 게 퍼졌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자살을 하기는 실제로는 어려운 곳이 되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여기 안에 갇혀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왜 어떤 괴담들이 있길래, 이게 괴담이긴 하겠지만요, 뭔가 다른 얘기가는 왜 자살 명소인가? 자살 명소라는 그 이유가 밝혀진 건 없어요. 그래서 왜일까 궁금한데요. 파도의 탑이라는 그 소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소설 속의 주인공 남녀가 아오키가하라 숲에서 자살을 하는 내용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가 명소로 불리게 된 거라고 하네요.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많고, 그게 아니라면은 길을 잇는 것은 거의 불가한 일이다 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진이 영상인 것 같은데 잠깐 볼까요? 야, 이거 밤에 가면 진짜 무섭긴 하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아오키가하라의 숲이 아니더라도 어떤 산이든지 간에 밤 늦은 시간에 가면은 이런 풍경일 거고 무서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장소 자체가 특별하거나 어떤 오컬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네요. 다음입니다. 이누나키 터널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그 이누나키 마을 있죠. 그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건데 그 터널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후쿠오카현에 있는 어떤 마을인데, 약간 그 국가로부터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들도 거의 받지 못했고, 워낙에 차별을 많이 받은 곳이라서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꺼린다라고 했던 그런 괴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한 안 좋은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많이 있었던 그런 마을인데요. 근데 그 마을의 특징이 터널,
길고 음습한 터널을 쭉 들어가야만 그 마을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널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이런저런 탐정학원 Q라든지 소년탐정 김전일 같은 그런 호리병 마을이나 육각촌 살인사건 같은 그런 만화에서도 등장했던 그런 것들이 이 터널 때문이었거든요. 터널에 관련된 괴담도 있나 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누나키 터널. 폐쇄된 구 이누나키 터널의 모습. 이거는 폐쇄됐다고 하기에는 뭐 글쎄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냥 진짜 그냥 마감한 놓은 느낌이네요. 근데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사람들이 너무 들어가고 싶겠다. 그죠? 누가 봐도 여기 들어와봐 이런 느낌으로 있죠. 구 이누나키 터널 또는 이누나키 수도는 일본 후쿠오카현 미야와카시와 카스야군 히사야마마치 사이에 이누나키 토게를 관통하는 터널로 1949년 개통되었다가 1975년 신 이누나키 터널이 개통되면서 폐쇄되었습니다. 폐쇄 후에는 2차 선로인 신 이누나키 터널이 사용되고 있다. 폐쇄가 된 거는 다름 아니라 새로운 터널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구 이누나키 터널을 진입하는 도로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미야와키시 시유지로 관리가 되며 시의 소유로 관리가 된다는 뜻이겠죠.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후술할 이누나키 마을 괴담과 관련해서 일본 최대의 고스트 스팟 중 한 곳으로 지목되면서 담력 테스트 장소로 쓰이는 등 불법 침입이 잦다. 여기 이제 몰래 들어간 영상이 무섭긴 하네. 무섭긴 해.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시의 잘못도 있어요. 요렇게 막아놓으면 누가 봐도 조금만 무리하면 넘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특징이 있는데요. 매우 굽은 왕복 2차로 도로를 통해서 산골짜기를 타고 올라간 뒤에 산 하나를 뚫고 지나가는 터널입니다. 봤을 때 왕복 2차로인 거 아까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이 막히면은 정말 끝도 없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구조네요. 굉장히 좁아 보이기도 하고요. 계획 자체가 1884년부터 1885년부터 있었는데 당시 토목 기술과 막대한 비용으로 장대 터널을 뚫을 수가 없어서 공사가 일시 중지가 되었습니다만 1927년 여러 마을들이 당국에 진정, 그러니까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소원 수리 같은 걸 한 거죠. 재공사가 착수가 되었고요. 1949년에 개통되었습니다. 터널의 총 길이는 약 150m입니다. 1975년 고갯길 전체를 대체하는 신터널을 뚫으면서 자연스럽게 사용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워낙에 오래전에 지어진 터널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던 거고, 그리고 새로운 터널이 생기면서 통행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한국으로 치면 미시령 터널이 뚫린 뒤 구 56번 지방도 미시령 고갯길과 비슷하다. 여기도 저희 옛날에 가족끼리 여행 갔을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비슷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있기 전에는 그 전길이 엄청나게 굽이치는 길이고 굉장히 막히는 길이었는데 터널이 뚫리면서 그 지방 도로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그런 도로가 됐다라고 저희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누나키 터널이 위치한 곳은 너무 외진 곳이다 보니까 살인사건이 터지고 심령 스팟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다. 구글 지도로 이누나키 터널이나 주변 위치를 찾아보면 이 일대의 모습을 이미지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촬영된 시점은 2014년경. 구글 지도를 통해서, 구글 맵스를 통해서 촬영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됐구나. 이건 2019년이네요. 와, 이거 이 정도란 말이야? 그냥 여기는 인적이 아예 없네. 뭐 주변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아까 그렇게 막혀놨던 그것도 거의 나무가 더 많이 울창하게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 이런 길이 없으면 터널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합니다. 1975년에 새롭게 개통된 신 이누나키 터널은 잘 운영되고 있고요. 이곳은 구터널과 달리 지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장대 터널입니다.
길이가 약 1.4km로 꽤 길다고 하네요. 게다가 커브가 있어서 그런지 위의 사진처럼 제한 최고 속도가 겨우 40km/h이다. 40km로 1점 몇 킬로를 가면은 진짜 오래 걸리겠다. 게다가 이제 왕복 2차선인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진짜 막히면 끝도 없이 막히겠네. 보통 터널이면은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기준으로 한 80km 정도는 낼 수가 있죠. 근데 그거의 절반 정도밖에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괴담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 터널에 관련된 괴담이 존재한다. 특히 유령이 나온다는 터널에 담력 시험차 갔다가 끔찍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 중 상당수가 이 터널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괴담이고요. 일본에서는 인터넷 초창기에 이누나키 마을이라는 이름의 도시전설도 유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물론 이누나키 마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사카의 이코마 터널, 교토의 기요타키 터널과 더불어서 일본 3대 심령 스팟 터널로도 불린다. 야, 이런 데가 있구나 또. 다만 터널뿐 아니라 예전에 이어진 도로마저 통째로 폐지가 되어버린 구 이누나키 터널과는 달리 구 이코마 터널은 일부 구간이 현재도 전철선로로 사용되고 있다. 그 세 개의 터널 중에 하나는 지금 보고 있는 이누나키 터널은 아예 통제가 되었지만 다른 곳은 전철이 지나가는 곳으로 일부 구간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구 이누나키 터널로 가는 길은 펜스로 막혀 있고요. 터널의 입구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봉쇄가 되었습니다.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법률, 조례 등의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는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터널 입구로는 갈 수가 없고 이 반대편 입구로는 등산로를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은 콘크리트 블록으로 완전히 막혀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외선 카메라로 감시 중인 펜스를 넘어서 위의 사진의 입구로 향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미 시에서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면은 무조건 제 시에다가 돈을 내게 생겼네요. 구 이누나키 터널이 폐쇄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가는 도로의 폭이 좁고요. 급커브가 심해서 통행이 불편하고 근처 일부 지역에서 절벽 붕괴 등의 위험성이 발견. 괴담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네요.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은 곳이라는 거죠. 터널 부근에 쓰레기의 불법 투입이 잦음. 자주 쓰레기를 이제 버린다는 거죠. 폭주족들의 집합 장소가 된 인적이 드물고 그리고 이제 워낙이 이제 굽이굽이 치는 곳인데 바이크 라이더 분들이 즐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산골에 굽이치는 근데 통행량은 적은 그런 곳을 찾아가서 라이딩하는 게 또 하나의 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좋은 장소로 물색이 됐겠죠. 잦은 교통사고와 1988년 이누나키 터널 살인사건, 2000년엔 근처에 있는 댐에서 시체 유기 사건이 발생했다. 실제로 터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막혔다라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누나키 터널의 귀신이 한국계라는 소문과 그 이유에 관한 괴담이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징발된 조선인들이 터널을 뚫었고 이때 수많은 조선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그렇게 갖은 고생 끝에 터널이 완성되자 살아남은 조선인들을 모두 터널 속에 집어넣고 몰살시켰다. 사람의 피가 섞여야 공사가 잘 된다는 미신 때문에 조선인 노동자들을 학살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죽은 조선인들이 원혼이 되어서 터널 안을 떠돌고 있다. 이걸 지었던 조선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이 과거에 실제로 생체로 매장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한을 가진 혼이 돼서 이 터널 안에서 떠돌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다뤄지는 괴담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괴담은 괴담일 뿐이겠죠.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누나키 터널 살인사건이 좀 궁금한데요. 1988년 12월 7일 후쿠오카현 미야와키시 이누나키 지구의 이누나키 터널에서 한 구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우메야마 코이치로 당시 20살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시체는 새까맣게 타 있었다. 경찰은 즉시 조사를 시작해서 인근에 있던 16세에서 19세까지의 불량 남고생 5명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코이치에게 휘발유를 부어서 방화했다는 진술을 했고 이후 살인과 감금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네? 경찰도 대단하다. 야, 이 인근에 그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그 남고생 그 불량한 놈들 있지? 데려와 해가지고 조사를 한 건데 걔네가 실제로 자백을 한 거예요. 사건 일지 1988년 12월 6일 인근 지역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던 우메야마 코이치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직장에서 퇴근하던 중 신호대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청소년 무리가 그의 차량에 접근해서 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차를 좀 빌려달라는 황당한 부탁을 했고 당연히 피해자는 거절했습니다. 이에 소년들은 코이치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리고 집단 폭행을 한 뒤 납치를 감행했다. 코이치를 납치한 이후 그를 가해자 중 한 명의 집에 감금했으며 간도 크다. 또다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가솔린을 구매해서 이누나키 터널에다가 기름을 붓고 머리를 돌로 내려치는 등 가혹한 폭행을 한 다음에 불을 붙여서 살해했다 라고 합니다. 이런 짓을 왜 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진짜 이런 뭐랄까 이해할 수 없는 부류의 짓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라워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나서 납치를 한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의 집에 데리고 가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하고 하는 것들이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방화로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성이 인정이 되어서 터널이 폐쇄가 되게 된 거고요. 관련해서 괴담이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이런저런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꽤나 두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행량 자체가 줄어든 것도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폐쇄를 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